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휴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양국 간의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접견실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먼저 도착합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성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초 이상 맞잡은 손과 표정으로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낮에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접견에 앞서 북러 외무장관은 석 달 만에 회담을 갖고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협의 이행과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Приходится, однак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политик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сателлитов по созданию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нюдь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одвижению в позитив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이렇게 자주 만나 동지적 유대를 두터이 하는 것은 오랜 친손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로 쌍무 관계가 두 나라 수뇌군들이 의도에 맞게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이날 외무장관 회담에는 조춘용 북한 노동당 비서와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조춘용 노동당 비서는 북한 재래식 포탄 생산을 책임지는 군수공업부장 출신으로 양국 간 추가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조율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이는데 올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이 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정부가 해상 환적, 대북 유류 반입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3개 기관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 선박 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 대북 독자 제재이자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를 재개한 것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까지 언급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시 더 강하게 응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 큰 서해 지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끊고 적대적 두 국가를 언급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한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콕 집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NLL은 지난 1953년 서해 5도를 기점으로 유엔군이 설정한 경계선으로 북한은 줄곧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1999년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수역까지 포함한 서해 해상 경계선을 주장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전보다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NLL보다는 더 남쪽으로 그어진 서해 경비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북한은 2020년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도 NLL 이남에서 실종 수색 작업을 하는 우리군을 향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NLL은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지키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 속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3자 양자 협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에는 김 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열고 오후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의 협의가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3국 수석 대표가 이번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와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추격해오던 경쟁 후보와 격차를 크게 벌리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승리는 경선 시작 30분 만에 확인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리며 일찌감치 1위 자리를 확정 지은 겁니다. Well, I want to thank everybody. This has been some period of time, and most importantly, we want to thank the great people of Iowa. Thank you. We love you all. What a turnout, what a crowd. 최종 집계 결과 트럼프는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는 디센티스와 헤일리가 접전을 벌인 가운데 디센티스가 결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친 사업가 출신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습니다. 일찌감치 아이오와에 올인한 디센티스는 트럼프와 큰 득표율 차이에 낙담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헤일리는 3위에 머무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y threw everything but the kitchen sink at us. When you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you can't do it unless you have a faith.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호카는 투표율을 15%로 끌어내렸습니다. 북극 한파를 뚫고 투표장으로 향한 열성적인 지지자는 트럼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공화당 선두 주자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선은 극우 세력과의 대결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이오와에 몰아친 북극 한파도 트럼프의 대세론을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을 조기에 마감하기 위해 총력 유세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친분을 쌓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 구상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자는 또 트럼프가 김정은과 브로맨스나 연애편지 교환을 되살리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면서 중국도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대한항공과 홍콩항공사 캐세이퍼시픽 여객기가 지상에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는 없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보도를 보면 오후 5시 반쯤에 지상에서 이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왼쪽 날개와 캐세이퍼시픽의 수직 꼬리 날개가 접촉했습니다. 대한항공에는 승객 276명과 승무원 13명 등 289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KCA 퍼시픽은 탑승전이라서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항 소방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객기 기름 유출이나 화재 등에 대비했지만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부담금 91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앞세워서 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24조 원 규모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가 도입 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담금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겁니다. 위헌 결정 등을 받은 5개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탓에 준조세로 불립니다. 여권 발급자가 국제교류 기여금 명목으로 내는 15,000원, 모든 출국자가 출국 납부금으로 내는 11,000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화관 관람객들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가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올해 징수액은 24조 6천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7년 14조 4천억 원보다 10조 원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오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지난 196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63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최대 24조 원의 가외 수입이 사라질 경우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하는 부담금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자유시장 경제와 국민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 4개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공천 배제, 그러니까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를 깎을 방침입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아예 공천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당 당세 등을 고려해 구분한 건데 7명 정도가 고배를 마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교체는 하위 10%에 관해서는 우리 인원으로 보면은 7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다선 의원에 대한 이른바 페널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진은 기본 감산 15%에 권역별 조정지수 20%를 더해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를 깎도록 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경쟁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감사는 있어야지만 새로 신인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공천 부적격 항목에 추가하고 음주운전 관련 기준은 높였습니다. 인적 쇄신과 도덕성 강화를 통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건데 좀 더 일찍 닻을 올린 민주당도 공천 심사의 속도를 내긴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정한 전략 지역구의 숫자가 17곳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선 때 감산 비율이 높은 하위 20% 명단이 통보되면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할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기치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여야 모두 4활을 건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와 면면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흉기 피습 사건으로 치료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복귀 인사를 하고 최고위 회의와 총선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며 공개 행보에 나서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10일 퇴원 당시에는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하고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공천이 본격화할수록 당 내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만큼 국회에 복귀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잠시 후에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겁니다.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암살 시도를 물타기 하려는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대미문의 정치 테러 사건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까?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합니까? 민주당은 소방청장도 이 대표 헬기 전원 특혜 논란에 대해서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권익위 결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남하영 소방청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탑승하게 돼 있다.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헬기는 무조건 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경우는 162건으로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결정을 반발하는 민주당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방침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행해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상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또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며 비판했는데요. 저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과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 테러 은폐수사 정부 당국 규탄한다. 탁진이 억하고 죽었다는 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천인공노할 일이었지만 그것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진실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의 깃발이 올랐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왜 찔렀는지, 누가 찔렀는지, 물청소는 왜 했는지,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왜 허위 문자를 보냈는지 공개하시고 책임자를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발언을 들어보시죠. 지금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국민적인 비난도 있고 이런 상황 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당내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나 국민적 비판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상황 등을 따져묻는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정치권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회에 참석한 건데요. 행사장이 이 대표 지역구 사무실과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 당무 복귀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안방을 공략하고 나선 거죠. 이 자리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하며 인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이재명, 원희룡, 이른바 명룡대전이 실현되는 걸까요?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등에 이어서 네 번째 정치개혁 방안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한 떴다 방식 공약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식의 정치 개혁입니까?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영국은 4만 6천여 명, 프랑스는 7만 3천여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7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왜 신망을 잃었는지 민주당 스스로 돌아보라며 맞받아쳤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를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너무 아까울 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도 생산적인 일은커녕 온갖 꼼수와 억지로 정쟁에만 몰두했던 결과일 것입니다. 신당 창당 준비가 한창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릿속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머릿속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한 것이 아닌가.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의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소 너무 제3자적 관점에서 여의도 문법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네요. 예.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연대할지도 관심이죠. 이낙연 전 대표는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긴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는데요. 제3지대 연대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 들어보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좀 들어보면 이번에 속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같지 않습니까? 세력 간 연대를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발견되어야 되고 하지만 그와 관계없는 것들로 만약 논의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다소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당의 색깔이 네이비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희망의 색깔이 오렌지 네이비입니다. 오렌지는 희망이고 네이비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석 대표님 오렌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네이비로 하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들, 기존 정치인들이 저 힘 합하지 못할 거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경로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달라서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다투다가 주저앉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설 연휴 전에 제3지대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통합 과정에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한 미래대연합 측에서 이르다는 반응을 밝히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설 이전에 무작정 서둘러가지고 빅텐트를 만들자라는 게 꼭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정당도 자강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인 어떤 확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능력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중심의 개혁신당은 오는 20일에 공식 출범하는데요. 자, 이렇게 제3지대 신당들이 잇따라 닻을 올리는 가운데 통합 논의도 본격화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섰습니다. 차량 수십 대 위로 하얀 가루가 쏟아졌고요. 말해 뭐합니까? 주차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소화 분말이 쏟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남녀 여러 명의 소행이었습니다. CCTV에 잡힌 모습인데요.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차량의 바닥에 이것저것 소화기 뿌리는 모습을 마치 영화라도 찍는 것처럼 쫓아가면서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요. 이거 설마 SNS 때문입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잡았더니 가해자 4명 모두 10대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훈육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데요. 이 같은 위험한 장난이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남녀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빨간색 소화기를 들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소화액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하얀 분말이 지하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신이 난 듯 서로 촬영까지 합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바로 가해자 4명을 잡았는데 모두 10대 촉법 소년들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해서 훈육이라도 단단히 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꼭 뭐 벌을 주라는 것보다는.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이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2주 동안 같은 아파트와 옆 단지에서도 또 다른 10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려 비슷한 피해 2건이 잇따랐습니다. 지구대라도 신고하라도 신고를 했죠. 나 솔직한 마음은 다시 못 그리게 하려고. 피해 보상 이런 건 관심 없고.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춘향전에 등장하는 시구 한 구절 먼저 읊어보겠습니다.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금동이의 술은 백성들의 피로 만든 것이요, 옥소반의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으로 만든 것이다. 부패한 변사또가 춘향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머, 이게 웬걸. 현대판 변사또를 금융위에서 발견했지 뭐예요. 금융위 사무관들이 퇴근 뒤에 술 마셔놓고 초과 근무를 했다면서 시간의 수당을 쏙 받아 챙겼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만. 그런데 그 일부가 전체를 망신시키죠. 공무원들이 마시는 술과 안주는 국민들의 고혈이다. 모르고 해도 나쁘지만 알면서 그러면 더 나빠요. 감사원은 부정수령된 시간의 수당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표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74%인 135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모두 3천여 시간을 초과근무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4,600만 원을 챙긴 겁니다. 특히 수령 액수가 큰 상위 5명의 경우 평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이나 주말에 일이 없는데도 청사에 들른 뒤 초과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사무관은 지난해 시간외 수당을 신청한 초과근무 10번 가운데 7번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위 내에 관행이라며 저녁 식사를 하며 업무 대기를 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는 건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 월급이나 이런 게 수준이 낮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눈 감고 뭐 이래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감사원은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모두 2억 1,600만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고의성 등에 상응해 징계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다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YTN 많이 보시죠? 방금 전 뉴스 보고 대다수는 혀를 차셨을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조직은 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인식도를 조사했더니 공무원들 스스로 2%만 동의를 했거든요. 이게 국민과 인식차가 참 컸습니다. 국민은 38%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럼 가장 부패한 분야는 어디라고 답을 했을까요? 참 슬프게도 난이도는 한 1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정답,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치권이 지목됐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이견 있는 정치인 있으시면 제발 좋은 정치로 국민들의 인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박광열 기자입니다. 전광 카르텔의 문제점을 드러낸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아빠 찬스를 쓴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 같은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사회적 체감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인 1,400명에게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를 물었더니 56.5%가 부패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년도 조사보다 2.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느 분야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교육과 종교단체, 사법 등 11개 분야로 세분화해 다시 질문했습니다. 가장 청렴한 분야론 교육이, 가장 부패했다는 분야로는 정치권이 꼽혔습니다. 정당, 입법 분야의 경우 일반 국민을 비롯한 여러 조사 대상이 최근 3년 연속으로 가장 부패한 사회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 인식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인 40% 가까이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지만 공무원은 2.4%만 동의했습니다. 공직사회를 11개 행정 분야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소방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이 가장 낮았고 이 건설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분야는 가장 높았습니다. 공직자들의 불법 편법적 특혜 제공과 이권 개인, 내부 정보 활용, 공정한 채용 등 부패 취약 분야의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상대로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유포됐었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 과정에서 경비원은 3초가량 정신을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의 제안으로 스파링을 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아서 공분이 일기도 했죠. 당시 경비원은 가해 학생들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피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저 손자 같아서 처벌보다는 용서를 택했지만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더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경비원 A씨는 학생들이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에 걷어차이고 맞고 쓰러지는 이 모든 일이 학생의 웃음소리와 함께 영상에 담겼고 SNS에 올라서 일파만파 확산했습니다. 당초 경비원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제는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경찰은 10대 B군과 C군을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상해 혐의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보복을 막기 위해서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해당 사건이 커지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여기 이 젖소무늬 바지를 입은 남성 유튜버래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한 가해 학생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폭행범을 참교육했다면서 올라온 영상인데 폭행이 또 다른 폭행을 낳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학생들에게 우범 송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제도가 이제 우범 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소년법상에 우범 소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법을 이제 위반하는 이 형법상의 죄를 짓지 않는 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가출을 이제 이유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범 소년으로 분류를 해서 그 바로 이제 재판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제도가 우범 소년 송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 이제 송치가 되게 되면 이 소년부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동행 명령을 발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 명령의 영장을 발부를 하면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또 이제 소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긴급 동행 명령 영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동행 명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동행 명령이라는 게 언제 뭐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동행 명령인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긴급 동행 명령이라는 거는 소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와라 이게 없이도 그냥 바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잡아오는 겁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불러서 그렇죠. 데리고 오는 수 게 있게.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내에 동행을 했으면 24시간 내에 임시 조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임시 조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을 해서 뭐 이 학생을 조금 이렇게 뭐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임시 조치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범 소년으로 되면 죄가 지금 뭐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소년부에 송치가 될 수가 있고 소년부에서 임시 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위탁을 하면 격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격리의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경찰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폭행으로 처음에는 경찰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비원분께서 그 처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예.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는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비원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 손자 같아서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어서 폭행으로 좀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제 상해로 또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상해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고 경비원분께서도 이제 처벌을 원한다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수사에서 그래서 제가 좀 봤을 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예. 폭행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일단 한번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번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행죄로만 의율이 결국에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예.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공소 기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해죄로 그러면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예. 이 상해의 기준이라는 것이 폭행을 해서 이제 다치면 상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폭행치상이라든지 상해가 되는 것이고 폭행치상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상해죄의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판례상 그 경우에 따라서 달리 보는 부분이 있고 기절한 경우에도 일단은 상해를 인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고 예. 이번에도 이제 영상에서 잠시 이제 정신을 잃으시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 예, 몇 보니까는 초간이나? 예. 그렇다 보니까는 상해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정신을 잃은 것인지 여부도 영상만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 너무 순식간이어서 이 부분을 기절로 볼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약간 기절한 수초간의 그 영상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기절의 그 시간이 길었다라고 한다면 예. 명확하게 기절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법적인 쟁점이 하나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경비원분께서 나는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을 하신다면요?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부분 상해로 볼 수 있느냐가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것이냐면 예. 상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정말 이게 왜 상해가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좀 경미하다고 보이는데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그리고 경비원분이 정신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뇌진탕이라든지 이런 게 진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상해가 잡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기절 부분도 아마 이제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혹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짧기 때문에 이걸 기절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제 저쪽에서 그 만약이라도 상대방이 기절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잠깐인데 이걸 어떻게 기절로 볼 수 있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그렇군요. 상해냐 폭행이냐가 쟁점이 되고 폭행이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한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이기 때문에 예. 이 남성이 고등학생 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년법상 이게 그러면 소년 보호 재판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호 처분을 받는 보호 재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형사 재판인 소년 형사 재판을 받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죄가 성립하는지까지도 결정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죄가 혹시나 폭행죄로 봤을 때는 아예 처벌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찰에서는 우범 소년으로 우범 소년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향에 대해서 일단은 어떠한 분류를 하고 위탁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범 소년으로 일단은 법원에 송치를 해서 법원에서 뭐 임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처분에 대한 뒷배경을 설명해 주셔서 훨씬 이해가 됐고 그 영상이 좀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자아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 법적인 조항까지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 학생을 찾아내서 보복하는 영상, 그러니까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 혹시 변호사님도 보셨습니까? 예, 이게 영상이 두 개입니다. 예. 두 개인데 한 개가 지금 이제 이 남성을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손을 뒤로 하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사과를 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차 안에서 또 대화를 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일단은 뭐 어쨌든 훈계를 하고 조금 이렇게 지금 욕설을 하고 이런 영상인데 현재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남성이 이 지금 이 몸싸움 영상의 남성과 동일한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됐어요. 예. 아마 가능성이 높겠지만 동일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서 이 그런 학생이라고 부분들 주장하는 거는 이 유튜버의 주장인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쟁점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계속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댓글만 봐도 누군가는 굉장히 시원하다, 뭐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더 관심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논란이 분분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 SNS,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명 신상털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또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보다 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라고 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이 원래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유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예. 그러면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중이 되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사적 제재 자체가 이게 엉뚱한 사람을 이 가해자라고 이렇게 좀 공개해서 이 엉뚱한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이게 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처벌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이 아닌데 허위 사실로 이렇게 좀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신중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적인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저희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관련한 그래픽도 보내드렸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도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유명한 사이트였습니다. 사이트에서 아예 그 양육비 있지 않습니까? 예.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그 부모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졌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봐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를 하고 다만 이제 선고유예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맞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선고유예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확정이 돼서 결국에는 선고유예가 됐기 때문에 당장에 어떠한 뭐 벌금을 이렇게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유죄가 됐고 이 부분 문제가 된다는 게 인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쟁점이 됐던 것이고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 경우에는 네. 이게 처벌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예.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도 유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관심이 있는 사건 하나만 더 짧게 짚어볼게요. 한파 속에 추객을 방치한 경찰관과 관련해서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일인데 추객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제 집을 말하지 않아서 그냥 계단 앞에 두고 경찰이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성이 6시간 뒤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피해자 유족 같은 경우는 두 경찰관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벌금형을 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이게 그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도 그 반의사 불벌죄나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이제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예.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족들이 이렇게 좀 처벌 불원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는 됐겠지만 이게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사유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경찰 내부가 참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저희가 경찰 내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부 의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가서 뭐 꿀물까지 타줘야 되냐. 앞으로는 뭐 주치자 집에 들어가서 이불도 덮어주고 물도 떠다주고 해야 되냐. 어디까지 주치자를 모셔다 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면할 수 있느냐. 굉장히 그 경찰 책임을 두고도 내부에서는 좀 자조적인 목소리, 자괴감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경찰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그러면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것이냐가 결국에 쟁점이 됐던 것이고 예.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 앞까지 일단 집 앞 계단까지는 모셔다 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경찰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것보다 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는 이 4조 1항 1호에 어떤 것이 있냐면 술에 취한 분들이 어떤 뭐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경찰 관서에 게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긴급 구호를 뭐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임의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업무상 과실이 잡힌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은 경찰들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이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좀 개정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주치자 보호 조치를 놓고서 워낙에 좀 말들도 많고 하다 보니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매뉴얼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5월에 이제 이 사고 있은 다음에 매뉴얼이 이제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주치자 중에 조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예. 그 의료기관에 일단 조금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뉴얼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연간 90만 건 정도의 이런 주치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치자 병상에 있는 의료시설이 49곳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수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뉴얼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아무래도 조금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112 신고에 1년 동안 주치자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나 봤더니 연간 9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제 주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시설은 49개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말 주치자분들이 이렇게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런 부분도 힘들 수가 있어요. 정말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안전할 수가 있는데 이 병상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아무래도 병상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관련 법을 제정을 하려고 경찰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디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관련법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 관련법에서 어떤 부분이 실효가 있을지를 좀 봐서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기지 못할 술은 마시지도 말자라는 결론을 좀 내봅니다. 술은 사실 이겨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앞으로도 유지되는 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흉기 피습 사건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이 국회도 새롭고 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15일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 나오면서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국회도 새롭고 언론인들을 만나는 것도 새롭다. 새벽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민에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인재 환영식을 주재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와 또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신당 창당 그리고 탈당 움직임과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서울 이송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서울 이송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힐지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자신이 겪은 일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폭설이 내린 일본 홋카이도의 신치토세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대기하고 있던 비행기와 부딪혔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눈발 뒤로 보이는 여객기의 날개 끝부분이 부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여객기는 기체 뒷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이동하던 KE766편 대한항공 여객기가 캐세이 퍼시픽 항공 여객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276명과 승무원 13명 등 289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항 주기장에서 대기 중이던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는 탑승 전이라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날개와 꼬리 날개 쪽에 부딪혀 다행히 연료가 새거나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현지 날씨 때문에 출발이 3시간가량 지연된 상황이었는데 운항을 위해 여객기를 끌고 가던 일본항공 소속 항공기 견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상주업사 귀체고로 일어난 사고로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대체항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 첫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 2대가 같은 활주로에 동시에 진입하며 부딪혀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5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일본의 합병 승인도 낙관하면서 연내 합병 성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어려운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놓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던 유럽연합 경쟁당국. 두 회사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과 대한항공의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 즉 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EU가 최종 승인을 내릴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대한항공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측의 승인도 낙관한다며 연내에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요구에 따라 포기하게 된 운수권 등은 국내 항공사에 배분하는 등 후속 조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럽 4개 노선 운수권은 티웨이 항공이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인수는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은 산하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결합하는 대형 저비용 항공사 출범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EU보다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합병했을 때의 규모, 미주 노선의 규모가 커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에 미주 노선 일부와 기재를 넘기고
조종사와 승무원을 파견 보내는 등 독점 우려를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자사 판매 수수료를 왜곡해서 대중에게 알렸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미 공시된 자료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납품 단가를 두고 불거진 갈등이 수수료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번가가 경쟁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이 자사에 유리하게 다른 업체들의 수수료율을 공개해 비교하는 부당한 광고를 했던 겁니다. 앞서 지난 3일 쿠팡은 수수료를 45% 떼어간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홈페이지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최대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한 건데 11번가가 20%로 가장 높았고 지마켓과 옥션이 15%, 쿠팡이 10.9%로 가장 낮았습니다. 11번가 측은 그러나 자사 최대 수수료율이 20%인 것은 맞지만 이는 185개 카테고리 가운데 3개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수수료율은 7에서 13% 수준인데 쿠팡 측이 마치 전체에서 수수료를 20%나 떼어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지마켓 관계자도 15%라는 수수료는 120개 카테고리 가운데 1개에 불과하다며 평균이 아닌 최대 수수료를 끄집어내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미 발표된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국내 업체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쿠팡은 LG 생활건강과의 납품 협상 과정에서 최저가 보장을 위해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LG 생활건강이 쿠팡이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32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을 일주일 가까이 앞둔 지난 12일 LG 생활건강과 4년 9개월 만에 거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CJ제일제당도 2022년 말부터 공급가격 협상 과정에서의 차질로 쿠팡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근무할 때 수십억 원을 빼돌려 달아났다가 필리핀에서 붙잡힌 4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횡령 혐의를 받는 45살 최 모 씨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붙잡아서 오늘 강제 송환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피해 회복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횡령한 돈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이 유입된 경기 평택과 화성시 하천의 수질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이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구리와 폼알데하이드만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하천 하류에 식수를 공급하는 추위 정수장은 없고 농한기여서 농업용수 수요도 없다면서 측정 지점을 늘려가며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 남편은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딸이 아파해서 힘들다는 내용도 담겨 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충남, 태안, 울산 등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국제 아동권리단체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아이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국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동권리정책팀의 박영희 선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을 막자는 취지인데 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요거 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네, 맞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아동의 동의 없이 생명과 삶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한 어떤 국가와 사회 차원의 어떤 대책은 지금까지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시민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이런 캠페인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 좀 가슴이 먹먹하다, 네. 안타깝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사건 관련 소식들 들을 때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접할 때마다 이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직까지도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시작할 때도 보호자인 부모가 가해자이고 그리고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4월에 이제 각국 해외 각국의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제 살펴보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었는데요. 거기서 해외 뭐 캐나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많은 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막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자녀 살해 후 자살이 그냥 안타까운 비극, 어쩔 수 없었던 일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 이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사건 관련 소식을 접할 때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렇겠어. 또 부모가 떠나고 아이들만 남겨두는 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 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자녀 살해 후 자살 이런 용어를 쓰고 계세요. 네. 근데 보통 동반 자살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동이 선택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자녀의 생명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살해라는 아주 심각한 범죄의 심각성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비준을 했습니다. 여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보면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네. 예,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고 아동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저희가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좀 온정주의적인 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좀 여전히 좀 부모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는 인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내 자식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이런 부모의 생각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남겨진 자녀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신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아동의 양육에
아동을 잘 낳아서 잘 기를 책임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아동을 잘 보호해야 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동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도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애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좀 더 복지 체계를 네.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소식을 저희도 자주 전해드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많은지 집계되는 통계가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현황도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라는 예. 것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총 50명 중에 한 28%인 예. 14명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을 하였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고 정확한 현황 파악은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게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작성을 한 수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거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네. 연차보고서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와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작성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이게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한 사건이다라고 따로 구분해서 네. 정부 기관에서 수치를 관리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제 사건 집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가해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해가지고 사건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뭐 경찰청에서 취합한 사례들을 정리해서 수치를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아동 기관이 예상하는 수치도 있습니까? 저희도 뭐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2016년 국가수에서 이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를 추정한 자료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2016년 기준으로 이제 최소 80명에서 1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는데 예. 이 수치는 당시 공식적으로 발표된 36명보다 이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으로 한 언론사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계를 했는데 사건이 최소 17건 그리고 사망한 아동이 23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그 1년을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네, 이 역시 2019년 기준으로 공식 통계보다는 공식 통계상 9명이었거든요. 사망한 아동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현재 확인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들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죽음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수의 아동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힘들다고 아이를 네. 살해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한 것보다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걸 막으려면 제대로 뭐 통계부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공식 통계를 하려는 어떤 그 기존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했었고, 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청에서도 이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자녀 살해 자살에 대한 이거를 심각한 아동학대로 보고 또 원인을 조사하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 자체가 좀 그동안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보니까 뭐 전수조사를 하거나 법 네. 개정을 하거나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사망검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 뭐 범죄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동복지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서 가정 내 발생한 살인 사건을 조사를 하고 어떤 동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어떤 권고사항 같은 거를 제안을 하기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0에서 13세까지 아동에 대한 모든 고의적인 살인 사건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방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자녀 살해 후 자살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예방책을 마련했다라는 이런 공통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통계도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도 지적을 저희가 해봤는데 보니까 비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공식 죄명이 아니어서 이게 범죄 통계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않고 하네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좀 주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뭐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사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주위에 이제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가정을 발견을 하신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지원 서비스 같은 것을 좀 소개해 드리고 또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에서 어떤 사회적 안전망,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어떤 위기 징후가 보이는 어떤 이런 부모들이 좀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잘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위기 가정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맞습니다. 됩니다. 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변에서 그런 좀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불화가 있거나 이런 가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선뜻 나서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어디에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막연하기도 하고요. 네. 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런 뭐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가정의 죄송합니다. 가정의 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정의 일이니까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그러게요. 그 가정의 일이고 나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어떤 저 가정의 위기를 그리고 특히나 위기에 처한 아동을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나서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일에 이거 참견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그만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정책 제안도 하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어쨌든 가장 중요할 텐데 뭐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22년에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동학대 진상조사법이 발의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과를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다른 많은 국가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은 아동 사망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 사망 검토 제도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아동 사망을 손 놓고 이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고 사망의 원인을 좀 정확히 조사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제도 마련과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좀 해외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 사망 검토 제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급히 좀 마련을 해서 예. 네, 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제안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보니까 생존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눈에 띄고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예, 것도, 국가 차원의 위험 지표 개발 연구가 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캠페인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어떤 아동의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가 이제 실효성 있는 좀 대책을 내놓도록 여러분도 함께 좀 같이 저희가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이들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요.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이브 더 칠드런의 아동 권리 정책팀 박영희 선임 매니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지난 4일에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는데요.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49쪽 분량 공소장에서 검찰은 9달에 걸친 송영길 전 대표 수사 결과를 총망라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통일부 산하 법인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외곽 후원 조직으로 동원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먹사연을 통해 모인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이 사실상 송 전 대표의 개인 정치 활동 지원을 위한 모금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3억 원 넘게 기부한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송 전 대표가 국토부 국장 출신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줬고 이 위원이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를 걸어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먹사연에 각각 1억 원을 송금한 화장품 부자재 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 이사의 경우 모두 송 전 대표와 고등학교 후배란 학연으로 연결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대표에게 7,500만 원을 후원받을 땐 송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10개가 든 종이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직접 송 전 대표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먹사연 비용을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고 돈봉투 살포도 알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검찰의 정치 보복을 물리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주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김진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퇴임을 앞둔 소회를 밝혔습니다. 초대 처장으로서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수사력 논란 등 여러 비판에 대해서는 오해도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정례브리핑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김 처장은 먼저 가장 성취감을 느낀 일로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3년 동안 재임하며 인적, 물적 기반에 수사 시스템 등 크게 4가지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출범 이후부터 숱하게 반복된 수사력 논란과 최근 불거진 내홍 등에 대해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해도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생 사건이 다수인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구성원들의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사 임기가 짧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갈등이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워온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거라면서도 공수처의 우선순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에둘러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번 주 퇴임하지만 아직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추리지 못해 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오전 5패를 기록하고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을 이송했다가 검찰이 접수를 거부하자 공개 신경전을 벌이는 등 공수처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또 후임 처장 인선 논의 문자를 놓고 국민권익위와 알력 다툼을 이어가면서 출범 3년째에도 자리매김에 실패했다는 지적 역시 1기 공수처의 뼈아픈 평가로 남게 됐습니다. 오는 28일 여운국 차장까지 퇴임을 앞둔 가운데 새로 출범할 2기 공수처가 눈앞에 쌓인 과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튀르키예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이 공개한 화면을 보면 새벽길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뒤에 바위 능선으로 추정되는 곳에 부딪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버스 기사가 난폭하고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자연 사진 작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을 남극 주변에서 발견했다면서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작가 롭 스웨스테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바다 위에 삐쭉삐쭉 튀어나온 게 빙산인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꼭대기의 아주 일부분으로 실제로 이 빙산은 최대 높이가 400m에 달한다고 작가는 말했습니다. 길이는 약 74km, 총 넓이는 400제곱킬로미터인데요. 미국 뉴욕시 면적의 3배에 해당한다고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 제주도에는 매화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한 달가량이나 빠른 개화인데요. 최근 들어서 유난히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진 게 원인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어우러진 제주도의 한 공원. 앙상한 가지 위로 하얀 매화가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공원을 거닐던 사람들은 한겨울에 핀 매화에 발을 멈추고 이색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겨울인데 따뜻해서 좋아요. 봄이 빨리 온 것 같아요. 소박하고 단아한 매력이 일품인 매화는 보통 다른 봄꽃보다 조금 이른 2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그것도 86년 만에 가장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제주도 낮 기온이 18.4도까지 치솟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나타난 것이 원인입니다.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15일 매화가 공식 개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겨울 추위가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반짝 추위는 풀렸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 다시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2월 상순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밀려오며 단속적인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12월에 기승을 부렸던 북극 한파처럼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다소 흐리지만 공기는 어제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충남과 전북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1에서 3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광주가 10도 등으로 예년과 비교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지방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주 후반까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는데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미국이 최근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게 가려던 이란의 재래식 살상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쐈다고 밝혔습니다. 황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지난 11일 미군이 예멘 후티 반군을 행선지로 하는 이란의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제공하는 개량형 재래식 살상 무기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는 후티 반군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이란제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대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압수한 무기류에는 유도장치와 탄두 등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부품이 포함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가 홍해를 통과하는 국제 상선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같은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를 압수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미군은 후티 반군 기지와 무기고 등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고 13일에는 레이더 시설도 공격했습니다. Iran-backed Houthis launched a complex attack of one-way attack drones, anti-ship cruise missiles, and an anti-ship ballistic missile into the Red Sea. 홍해 선박을 위협하는 후티 반군에 미국이 직접 군사작전을 펼치며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민간 선박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미국 회사 소유의 벌크선이 홍해 초입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16일에는 홍해 남쪽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또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는 이 선박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번 공격 역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습니다. عملية استهداف لسفينة زوغرافيا كانت متجهة إلى موانئ فلسطين المحتلة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المناسبة وكانت الإصابة مباشرة. 미군은 이날 영내 선박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던 후티의 대함 탄도미사일 4발을 파괴했다고 밝혔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미국과 영국이 예멘 중부 알바이다주를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피습 사건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2024년도 거의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저에게는 첫 최고위원회의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보니까 참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약간 다르게 보이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약간 다른 상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격정해 주셨고 또 애써 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또 집에서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결국은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고 각자의 삶을 각자가 다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각자 도생의 세상, 그런 외로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도 비슷합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고 표시하고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제는 한번 싸워보겠다,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동북아의 이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얘기, 동화 속 얘기, 역사 속의 얘기 같지만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적대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 풍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또 대한민국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정부 여당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전쟁의 참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년, 약 2년간의 이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도 걱정이고 지금 2년간 만들어낸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못 이르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집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이 자신 개인의 것인 양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선거는 과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 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2년간 과연 정부 여당 네, 피습 사건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공식 일정으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경제와 안보 또 민생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평가를 했고요. 뭐 이 밖에도 국민의 삶이 전쟁터와 비슷해졌다. 또 위기에 놓인 한반도 정세 상황도 언급하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까지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라이더는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